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유선입니다. 오늘 제가 무리하게도 메타버스 R&D 추진 전략이라고 거창한 제목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서 다음에 더 멋진 자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오늘은 25분 발표라고 들었어요. 5개의 파트로 나와 있고요. 저는 항상 발표를 하면은 별표 슬라이드를 둡니다. 그래서 딴 데는 버려도 여기 꼭 챙기세요 하는 걸 두는데요. 별표 슬라이드 3장 만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시면은 오늘 발표를 다 들으신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과연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 기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방향도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 저희가 이제 추진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 먼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죠. 수없이 많이. 그래서 메타와 유니버스에 합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요. 정부에서 나온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1월 20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3가지 특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그 세 번째는 경제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다. 또는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상했듯이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게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안에서 뭔가 아바타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구현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XR 기술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꼽고 있습니다. 기본에는 저희가 XR 기술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 이전에도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산업적으로 어떻게 유리한지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지를 고민이 많이 했고요.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있는 그 기술 개념을 저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서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시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줄을 2개를 띄웠는데요. 그 밑에 이제 블록체인,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또 한 칸 띄고 네트워크 클라우드라고 했는데 이것을 띄운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이제 실감미디어 포럼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주셔서 저희 메타버스 미래 포럼까지 이제 조금 더 크게 확장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여기를 위해서 저희가 실감미디어는 직접적으로 XR 디지털 트윈이나 연계가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하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특별히 뭘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미디어 기술도 네트워크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보여주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블록체인 인공지능 데이터를 제가 중간에 해놨었는데 이것은 조금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 아직까지 서비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를 띠고 블록체인 인공지능 그리고 이 데이터가 수집될지는 아직 예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여기 보셨던 것처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을 학습, 실시간 통번역, 감정인지, 표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도 이 과정 속에서 신원 인증하고 보안하고 하는데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반 기술들은 아까 메타버스 개념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좌쪽에 있는 그 가상현실 융합공간 상호작용 가치 창출이 그 오른쪽에 있는 것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계속 쓰려면 그 공간은 지속 가능하고 현실에도 연결돼서 사람들이 찾아야 되면 이것들이 여러 개의 메타버스 공간이 공존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상호작용도 단순하게 저하고 또 다른 아바타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객체하고만 상호작용하는 걸 떠나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개방적인 형태에서 확장 가능해야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가치 창출이라고 했는데 가치는 한 번에 창출은 가능하지만 이것들이 거래되고 유통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경제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 전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재, 세 번째는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이걸 공동체 가치라고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놀 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플랫폼이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에 관련된 서비스, 디바이스, 그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특이한 점은 지역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에 보면은 각각 지역 특색이 있는 기술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한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기업들 또는 기관들이 한 번에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인재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략 4에 저희가 이제 그 윤리, 법, 제도, 공동체 가치 실현이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 조직이 사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별도로 윤리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연구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정리된 보고서는 좀 나오려면 시간이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협력적으로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과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어떤 거를 사람들이 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얘기하면 이제 스노우 크래시부터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서비스 타임라인이라고 제가 적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연히 사람은 글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하고 그림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옛날에 이 스토리가 있는 상태에서 가상의 세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스마트 모바일이라고 또는 웨어러블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머시브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거. 이게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의 공간이 있었으니까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이제 MMO 게임하고도 연계돼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게임 소셜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현실 공간을 하지 못했던 걸 해보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디지털 라이프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들을 보면은 초반에는 거의 이 세 가지가 메인이었는데요. 갑자기 믹싱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게임에 있던 것이 갑자기 게임 안에서 포트나이트 보면은 게임 안에서 저희가 콘서트를 즐기고 그 다음에 소셜이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할 게 없으니까 게임을 즐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서로 섞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지털 라이프에 있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게임과 소셜에 이제 다 이렇게 엮인 것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레디 플레이어 영화에서도 보면은 게임 속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현실에 배달이 되잖아요. 실제로 디센트럴랜드에서 저희가 피자를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현실에 도착하는 것과 지금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결제 시스템에 이슈가 있어서 자연스럽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생산된 창작물 등과 같이 연결 되면 NFT 마켓까지 연결되면 같이 뭉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콘텐츠에 제공하는 범위가 확장되면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고 제가 여기서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사람들이 보면은 게임 쪽에 플레이 투 언 개념을 얘기를 작년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였냐면 거의 대부분의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모든 역할을 저희가 다 합니다. 한 플레이어가.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정 게임에서 각각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현실에서 있는 거죠. 분업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 특징들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디지털 라이프나 소셜이랑 엮일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엮이려다 보면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전 플랫폼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저희가 있죠. 이게 지속 가능하냐. 사실은 게임을 제쳐두고는 나머지 것들이 지속 가능한지 저희가 답을 드리기 좀 어렵죠. 그래서 과연 왜 메타버스를 써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항상 연구할 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 기술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지금 발달하는 기술, 챗봇 기술이나 그 VR, AR, XR 같은 기술들을 봤을 때
사람은 제가 대충 적당히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고 잘 얘기해 주길 원하거든요. 그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공지능 챗봇이 저희 말을 잘 알아듣고 의도 분석을 잘 알아듣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저희 눈에 잘 표현해 주는 거. 즉 시뮬레이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뮬레이션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기계와 인터랙션하면서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키가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만 보니까 앞서서도 이제 정부의 그 선도 전략에도 보니까 디지털 트윈과 XR이 같이 있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 산업 분야에 연계돼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상과 현실에 있는 객체가 연계돼서 저희가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요. 즉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 특징이 가지면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데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써놨지만 여기에 가상과 현실까지 동기화되고 AI 기술까지 반영이 된다면 이거 굉장히 산업적으로 영향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도 있었지만 AR, VR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할 때 협업에 대한 거. 근데 이 협업이 단순하게 산업적 협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게임과 소셜에서 오듯이 이제 저희가 자유 창작 그리고 협업, 협동. 근데 그것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돼서 내 눈앞에서 어떤 물체들이 그려지고 표현되고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즉 과거에 있던 협업과 다른 형태를 띠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회경제 문화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고 해갖고 저희가 이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믹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제가 모니터링 제어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선도 전략 얘기도 잠깐 했지만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HMD를 만들 것도 아니고 AR 클래스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 떼고 또 수트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트를 적용하기 약간 빠른 시기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HMD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수트까지 하기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데이터 관련된 거, AI 관련된 거, 그리고 IoT와 연관된 거, 로보틱스, 그리고 여기에 모빌리티까지. 저는 사실 모빌리티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계됐을 때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상의 객체들이 신뢰 가능한 객체면 그것도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디지털 거래되고 협업에도 사용되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걸 쓰는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그걸 원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제일 좌측에 보면은 한 사람은 웃고 있고 한 사람은 울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키워드 1, 2, 3를 나눴는데 첫 번째 사회활동, 연결하고 소통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있는 영상이 뭐냐면 저희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가는 것 대신 오프라인 도서관 가는 것 대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공부하는 걸 즐기는. 근데 여기서는 한편으로 접속이 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감시받는 걸 즐기는데 그 옆쪽에 있는 거는 모 회사에서 메타버스 근무제 갖고 계속 카메라 켜놓고 마이크 켜놓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반발하죠. 완전 다른 양상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과 소통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사람의 세대별로 또는 환경별로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좀 재밌어요. 왜냐면 마인크래프트하고 옆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제가 직접적인 회사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문화활동과 관련됐고 여기서 재미와 흥미를 느껴야 되는데 한쪽은 몰리는데 한쪽은 안 와요. 근데 왜 재밌고 왜 흥미가 없을까? 아니면 흥미가 왜 떨어질까? 봤을 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지적했던 그 창작, 자유활동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현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또는 변형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데 사실 이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게 저희가 현실 공간에서의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가상세계에서의 자산도 가상세계에서만 있을 거면 사실은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 가상세계에 있는 거래되는 그 가상의 객체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하지 막 거래가 돼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대요. 즉 메타버스 내에서 있는 가상 자산들의 거래 또는 현실과 연결된 거래도 저희가 약간 고민해서 신뢰 가능하게 그리고 보완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오른쪽에 이제 이거 예시를 든 거는 뭐였냐면 약간 이건 타겟팅을 했습니다. 저희 정부가 디지털 정부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결과 소통이라는 게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공공복지 쪽에 디지털 정부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런 타켓을 좀 잡으면 어떨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재미와 흥미는 이제 저희 문체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을 텐데 문화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게임, 공연, 전시, 뭐 체험하고 직업 체험 같은 거 하는 거 어린이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곧 등장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영상을 띄우고 이런 게 있지만 조금 그것과 다른,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새로운 또는 변형된 경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경험이 뭘까? 이거를 정의하는 것부터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때 그럼 경제적 이득을 어떻게 취하지? 가상 공간에서 뭘 한 거를 팔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 공간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는 가상 공간에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개인이 창작된 결과물과 그 창작된 결과물이 유지 보존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리고 창작된 그 결과물을 아까 시뮬레이션 얘기를 했었지만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들이 아마 굉장히 서비스 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서비스에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 메타버스 공간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는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이것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XR 기술을 굉장히 많이 적었습니다. 뒤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XR 기술은 저희가 이제 시공간의 한계를 좀 풀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미 정부의 프로젝트들이 몇 개 진행이 됐었죠. 시험적으로. 그래서 삼천 공간 정보를 만들든지 아니면 서울시를 모델링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었고요. 당연히 이렇게 모델링되고 현실이 모사되다 보니까 이 환경에서 디지털 트위나 증강도시 개념하고 연결되는 걸 저희가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아까 네트워크, 5G나 엣지 컴퓨팅 등의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XR 기술이 저희가 지금 보면은 뭐 HMD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 저희 감각을 확장시켜주기 위한 기술로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HMD 이외에도 수트나 그 외에 이제 촉각이나 미각, 후각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기 위에 있는 그림이 제가 이번에 AI 엑스포 때 전시했던 그림입니다. AI 챗봇 만들어서 민원 상담하는 건데요. 제가 재미로 홀로렌즈 2하고 엮어서 홀로렌즈 상황에서 음성 제어가 이렇게 제스처로 인식하는 거 만들어봤습니다. 재미로 했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는 저희가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많은 툴들이 보면은 이용자의 자유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를 모사해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보면은 구글의 이제 구글 클라우드 IO도 또는 이게 AWS IO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있거든요. 보면은 다들 IoT에 있는 데이터들을 쉽게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제가 그거를 비주얼라이즈션 돼갖고 제 눈앞에서 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활동이 이제 최근에 좀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사물 인터넷하고 연계됐을 때 당연히 그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환경을 인지하고 그 맥락을 파악해서 사용자 맞춤형으로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마찬가지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음성 명령이나 그 제스처 또는 이제 시선 추적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네, 디지털 휴먼입니다. 네, 첫 번째 XR 기술 이제 공간하고 이제 AI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터랙션에 관련된 기술들이 있다 했는데 현재 대부분의 기술들을 봤을 때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디지털 휴먼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 뭐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앞에 3D 휴먼 모델링 기술을 해갖고 카메라 여러 개 들어서 사람을 거의 흡사하게 만들고요. 아마 저 다음에 발표하실 단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당히 소개 정도만 하고요.
크게 봤을 때 지금 보니까 3D 휴먼 모델링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이게 저비용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조금 더 재밌는데요. 사실 10가지였으면 제가 이거를 안 넣었을 텐데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넣냐면 디지털 휴먼이 있는데 얘가 있으면 그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휴먼하고 저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안중에 있으면은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캐릭터들을 사람들이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되게 환호하면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휴먼이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잘 활용이 되려면 당연히 이 지능형 가상 에이전트 기술들이 활용이 돼서 뭐 대화도 가능하고 나중에 AI 아바타까지 고려를 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지금 얼굴 표정은 저희가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은 거 또는 그것들이 이미 고정된 그 패턴을 가지고 얼굴 표정을 짓지만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연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인지해서 그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가상 공간에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이 큰 틀에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거 예전에 제가 AI 엑스포 때 한번 썼던 슬라이드이긴 한데요. 지금 쭉 보면은 AI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가 있고 했는데 제가 좀 판을 바꿔봤어요. 그냥 가상하고 현실하고 좀 두 개 들여다보자. 왜냐면 우리가 접속을 한다면서 뭐 어떻게 다르게 볼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현실에 저희가 있고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이면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버추얼 가상것도 보면은 그 게임 회사들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그리고 이제 유니티 갖고 영화 만들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가상에 집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 또는 가상 공간 및 가상 객체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가상 공간에서 조금 현실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밑에 이제 제가 옴니버스, 시뮬레이션 한다고 적었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현실에서 그러면 가상은 어떻게 접속할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아바타를 만들고, 옛날에 이메일 보낼 때는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였는데, 이제 아바타로 가서 3D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바타에 대한 보안은 뭘로 할 건데, 그러니까 NFT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하고요. 가상의 공간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부적으로 있던 것들이 거래가 가능한 그런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하고 그대로 현실까지 못 가져오면은 사실 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연구하기 시작하냐면 가상의 공간과 연결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인터페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HMD도 VR, AR 뭐 여러 가지 있을지 있겠지만 또 이제 핸드 제스처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글러브나 수트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당연히 챗봇 인터페이스나 스피치 리코그니션 같은 기술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안경을 만들고 수트를 만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산업적으로 많이 퍼져 있으면서 하기에 쉬운 거는 IoT 연결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것들이 인간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아바타를 넣었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당연히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여야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윤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고민하다가 엄청 머리 아팠습니다. 이거 좀 다르게 살펴봤습니다. 약간 게임 스타일로 축구 결과 하듯이 그 5가지 항목으로 해서 나눠봤었는데요.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돼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바타, 가상환경, 그리고 AI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다 인터랙션하고 시큐리티를 좀 넣었어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공간이고 경제 시스템이 있는데 시큐리티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가상 공간에 가상 환경과 아바타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AI 조금 넣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흐름이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생성되려면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5가지로 봤고요. 물론 여기에 네트워크나 뭐 그런 클라우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적은 게 아니라 그것들과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이거를 키를 살리려면 어디에 좀 생각을 집중해 봐야 되나 이렇게 해서 좀 빼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메타버스 공간 자체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 부여하고 서비스들을 다양히 시도해보는 단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지나면 저희가 그때는 아바타나 당연히 가상 환경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성숙했을 때고 인터랙션이나 그 시큐리티 또는 이제 AI 기술들이 반영이 되면서 슬슬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발전하면 신뢰 가능한 디지털 세계가 창출이 된다면 그 공간에서 당연히 가치 있는 것들을 거래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겠죠. 5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 단계별로 갈 때 당연히 가상의 공간은 처음에는 공간하고 객체를 생성할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산업적 활용 단계로 지나가다 보니까 현실 세계와 어떻게 연결하고 동기화할 거냐, 이게 이제 키 이슈가 될 거예요. 그 과정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플랫폼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표준화에 대한 얘기가 아마 가장 먼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개방형 플랫폼을 꿈꾼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개방형 플랫폼을 해서 다 쓰자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신뢰 가능한 디지털 공간에서 쓰자가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실 공간에 연결되고 동기화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멀티버스가 등장할 거다. 그리고 제가 밑에 적었죠. 확장성이 증가하면서 신뢰성 이슈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상 공간에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를 제가 믿고 써도 돼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들어간 그 가상 객체가 하나는 중력과 광택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 재질에 대한 것만 반영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중력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럼 그 시뮬레이션 믿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신뢰성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연결되고 동기화되는 과정에서 이 이슈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3D 객체의 데이터 인증과 시뮬레이션 간의 연동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멀티버스에서는 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체계를 구분한다면 저희가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냥 연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공간은 현실하고 다르죠. 제가 흔한 사례로 이제 디센트럴랜드에서 땅을 매입할 때 어디를 매입하실래요?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잘 나가는 땅 옆에 작은 땅. 왜? 비싸니까. 근데 디지털 공간에서는 아니죠. 왜? 포트가 있기 때문에, 포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탈을 통해서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넓은 땅이 최고죠.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체계를 구분하고 이 바뀌어진 체계에서 어떤 제도와 법과 윤리를 통해서 그 디지털 사회가 연속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아바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바타를 제가 이제 제페토하고 마인크래프트를 했는데 위에 있는 제페토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하려고 했고요. 밑에 있는 마인크래프트는 약간 창의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럼 나중에는 어디로 모일 거냐? 이게 되게 재밌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었다. 징그러울까? 안 징그러울까? 그런데 더 심한 문제는 저하고 똑같은 아바타를 제가 아닌 남이 쓰고 있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산업적 활용 단계에 들었을 때는 엔터테인먼트나 문화 쪽이면 당연히 사실적인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공연할 때는 사실적이어야 저희가 가거든요. 근데 산업적 활용할 때 저희가 거기에 에너지를 쓰느니 창의적인 부분에 창의적이고 협업 가능한 그 툴의 에너지를 쓰기 낫거든요. 그래서 아바타가 아마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느낌표를 적었던 이유는 적용 분야별로 그게 당연히 비효율적인 특성이 뭐냐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 부분입니다. 지금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인터랙션 위주로 연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각을 가지고 H&D 갖고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수트들이 나올 건데요. 아직까지는 지연 시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서 이걸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햅틱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후각, 촉각, 그리고 이제 미각까지 갈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미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바람을 불어서 촉각의 느낌, 그러니까 입술의 느낌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의 느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력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미각은 맛을 다른 걸 느껴야 되는데 과연 디지털 공간에서 그 맛을 느끼고 싶을지는 잘 몰라서 어쨌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다면 뭔가 시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시밀러 이슈라는 거 해서 여기 일단 보았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인터랙션 할 때 H&D 쓰고 수트 쓰고 가상 공간에서 뛰어다니는 게 과연 이게 효율적이야? 효율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클릭 하나로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떤 콘텐츠에서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인터랙션을 위해서 집중하겠지만 그러니까 가령 저희 재활 치료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춤을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실제적인 인터랙션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 의도가 있는 액션을 취하는데 정확하게 컴퓨터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 대충 말해도 대충 알아듣듯이 대충 액션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AI 스피커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면 제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에 터치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것도 없이 내가 말 한마디 또는 내 의도를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랙션을 구현해서 내 의도를 빨리 이해하는 인터랙션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칸이 모자라갖고 AI하고 시큐리티를 조금 간소화시켜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여기 뭐 적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공간에 들어와서 하려면 서비스나 인프라 지원을 다국어 지원을 한다든지 아바타를 자율적으로 생성을 해준다든지 공간의 모델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얘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AI는 초반에는 서비스나 인프라 지원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할 걸로 보이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시스템 진흥화, 자동화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뭐가 키가 될 거냐면 지금은 이제 도와주는 기술은 그렇지만 추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3D 공간에서의 추천 시스템. 근데 이 추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해서는 저희 눈에 이제 뭔가 근거를 보여주니까 시뮬레이션과 연결되고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어질 거다. 제가 여기 이제 GDM이나 NPD에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룹 디시전 메이킹이나 멀티퍼슨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컨센서스를 어떻게 읽거든요. 아니면 거기에 이제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걸 합의를 볼 거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시스템은 뭐냐면 앞에 IoT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IoT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IoT는 그냥 IoT가 아니라 AIoT들이 짐작을 하죠. 그럼 그것들과 인간들의 의사결정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믹싱할 거냐. 그게 현실과 가상이 연결됐을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왜냐하면 AI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건 그냥 지원받았던데 의사결정은 결국 돈과 가치로 이어져요. 그래서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신원 인증이나 데이터 보안 쪽에 좀 치중이 돼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나 유통에 조금 더 치중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공간에서는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비용을 다 물릴 수 없으니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시간상 몇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제가 발표를 하셔놨고요. 근데 저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잊고 있을까? 첫 번째, 저는 이제 UI, UX도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서비스에 대한, 메타버스 서비스 니즈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이제 발표를 드렸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뭐에 흥미를 느끼고, 뭐에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알아야 들어와서 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아주 직관적인 그림을 드렸어요. 토마토 케찹인데, 병이 옛날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어렸을 때 토마토 케찹 짜다가 옷에 묻으신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내는데 1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대요. 이 어떤 게 더 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지금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셜 특징, 소통 특징이 굉장히 있는데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UI 설계이겠지만 지금 뭐라고 하냐면 UX를 기반으로 한 UI 설계. 근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될 거예요. 3D 공간이니까 3D 공간인 메타버스에서의 UX를 고려한 UI 설계가 될 거고 그 메타버스는 AI 기술이 반영되면 AI와 인터랙션하는 순간에서의 저희가 UI, UX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또 특징을 적으면서 저는 좀 예측하는 걸 좋아해서 또 예측을 해봤습니다. 야, 그러면 메타버스 UX는 어떻게 가지? 고민을 했더니 일단은 저는 공간을 구성하는 거고 경험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거를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UX라는 게 사용자 경험이라고 읽히긴 하지만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저희가 어떻게 느끼고 내 태도가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이루게 하는지 이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어플리케이션 썼을 때 내가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이거 썼더니 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험의 측면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내가 지금 있어 여기서 재밌어 나는 그거를 원하고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저작하는 걸 지금 아마 치중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사람들이 재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안에서 돈이 되는 방향 이게 아바타가 조금 안 예뻐도 그 안에서 내가 이건 내가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나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돼 이런 목적성이 있으면 그 몰입해서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이 다음이 뭐냐면 저희가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등이 등장을 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데 디지털 공간에서 겨우 수트 입고 막 뛰어보는 것만 신기한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구성의 측면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실에 있는 것들을 가상 공간에 좀 이렇게 모사해서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 지나면요, 상호작용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그림, 이거 제가 캡처한 건데, 보고 있으면은 저희가 서울 지역 일부를 이렇게 모사를 이미 했고, 중간중간에 이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것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그 서비스 니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연결되고 소통될 수 있는 거를 가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 즉, 저희가 움직였을 때 그 스토리텔링이 구성된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뭘 봤냐면, 주인공들이 영화 속에 들어가서 액션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자기가 쫓아다니는 그 개발자들의 삶이 어떤지 도서관에서 살펴봤어요. 즉, 이것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충분히 구성되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경험이 전환된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전환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서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서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별표 슬라이드. 그리고 제가 마지막 별표 슬라이드를 했는데요. 이거 만드는데 제가 진짜 머리 뽀개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공학자가 이런 거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공간이 지속 가능하려면 저희가 윤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메타버스 윤리는 뭐고, 인공지능 윤리는 뭐고, 로봇 윤리는 뭐야?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로봇 윤리를 가지고 인공지능 윤리나 메타버스 윤리를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에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로봇 윤리는 관계성입니다. 제 앞에 로봇이 있으면 저와 로봇은 관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로봇은 저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통해요. 근데 AI 서비스가 누구누구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시작하죠.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과 인간의 관계를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로 가면 더 복잡해요. 3D 공간에서 디지털 시스템들이 너무 많고 디지털 객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개별 목적을 갖고 있는데 서로 쓰이다 보니까 복합 관계를 갖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형태조차도 로봇이나 인공지능 윤리는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현실에서 조금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는 디지털 공간에서 하거나 디지털 공간과 연결된 현실 기초들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 시스템도 디지털 사회 자체 경제 시스템이 유지가 되면서 이것이 현실과도 엮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복잡합니다. 지금은 이제 로봇 관련된 연구는 많이 됐기 때문에 관계성에 대한 작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윤리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고요. 인공지능 윤리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별로 기술 영향이 어떻게 될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런 영향성 분석을 통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는 멀티버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공간이 존재할 텐데, 그 공간상에서 어떤 기술이 디지털 공간과 현실에 영향을 줄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기존에는 로봇은 관계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로봇 사용자 중심으로 했다면, 인공지능 당연히 서비스 이용자 중심이고요. 근데 메타버스는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부를 정도로 안에서 창작을 하고 사용도 하면서 개발도 해서 운영까지 하는 상황이 같이 발생을 해요. 즉, 저희가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 모든 사람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현실 공간에서 안 쓰면 그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으로 해서 존재를 해야 돼요. 즉,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때 단순하게 어떤 원칙을 따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다른 것과 다르게 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과 책임, 그리고 이제 디지털 사회에 대해 경험 가치에 기반한 이런 설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 경제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윤리에 대한 것도 아마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데 여기 계신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25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